보각국사 일현의 고향인 경산에서 대한사랑 박덕규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특강을 통해 삼국육사가 기록된 환인의 나라 황국, 황국의 나라 배달국, 당군의 나라 고조선 등 우리 민족의 위대했던 대한의 고대사를 여행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사랑 경산지부는 정기적인 역사 특강의 시간을 마련하여 경산 시민들에게 내가 몰랐던 우리 민족의 뿌리 역사와 원형 문화 정신이 무엇인가를 함께 공부하고 널리 알리는 데 더욱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인 인원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닌 수십 명에 불과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끝은 창대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특강을 통해 위대한 우리 민족의 뿌리 역사와 문화 정신에 나의 정신과 영혼이 깨어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실 것을 희망하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사랑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의 원형 역사 문화를 지키고 되살리는 삼랑이라는 뜻입니다. 광복이 된 지 80년이 되었지만 아직 100년 전에 일본이 대한민국을 영구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역사를 지금도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왜곡되고 말살되고 파괴된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의 원형 역사와 혼을 되찾는 역사 광복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입장하실 때 나누어 드린 회원 가입서를 작성하시고 대한의 광복군으로 자리매김하시길 기원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부경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부경은 9,000년 전부터 우리 민족의 면면이 내려오는 인류에게 내려주신 청강서이자 인류 최초의 계시록입니다. 신교의 문화원전 천부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실 석산거 우진본이 일적식거 천부경 일시 우시리오 석상국 우진본이니라.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니 일적식거 무게화삼이니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니 대삼합육 생칠팔구하고 운삼사 성환우 칠이니라. 일묘연 만왕 말레하야 용변 부동본이니라. 본심 본태양 악명하고 인중천지이리니 일종 무종일이니라. 네,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역사 특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신 대한사랑의 박덕규 교육위원님은 현재 인하대 융합고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한민족의 올바른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전국의 많은 강연 활동과 방송 출연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삼국유사로 본 한국 고대사입니다. 박덕규 대한사랑 교육위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대구에 2번 왔다고요. 경산은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경산이 저는 되게 대구에서 먼 줄 알았어요. 가깝더라고요. 거의 대구랑 똑같은데, 그래서 차가 되게 막혀서 왜 이렇게 가운데로 오셨죠? 늦을 뻔했습니다. 자, 이 역사에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그저께도 그 인하대에서 그 윤한택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그 학부 과정에 있는 강의실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제가 맨 뒤에서 보니까 거의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건 아마도 이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역사의 선입견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역사들은 사실은 죽은 역사라고 얘기를 하죠. 왜 죽은 역사냐면,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 인식과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와는 너무나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기 과목이 됐고, 또 자유로운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재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같은 내용은 삼국유사를 직접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뭐 많이 이렇게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원문을 이렇게 보는 이런 게 뭐 이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논문을 쓸 때 주로 인용하는 게 사실은 삼국사기고, 삼국유사는 그 삼국사기에 그 빠져 있는 부분들을 보충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또 삼국유사만의 그런 독창적인 그런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근데 그 이런 스님이 태어난 고향이 여기 경산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뜻깊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들어갈까요? 제가 빨리 끝내고요. 사실 질의응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노트북이 없으니까 보면서 하겠습니다. 삼국유사는 뭐 아시는 것처럼 삼국의 그 삼국사기가 나오고 나서 한참 후에 사실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를 당시에 이 삼국유사에서는 국사라고 불렀어요. 국사. 그러니까 그게 정사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왕의 명에 의해서 편찬을 한 게 삼국사기고, 이 삼국유사는 사실은 이련 스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사실은 편찬을 했기 때문에 빠져있는 기록이다, 또는 어떤 숨겨진 일이다 라고 해서 삼국유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일사자잖아요. 그 당시에 이 사자라는 말을, 역사사자를 이렇게 함부로 쓸 수가 없죠, 사실은. 지금은 뭐 학자들이 이렇게 논문을 쓸 수 있겠지만, 책을 쓸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역사라는 공간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도 이 유사라는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려시대 이제 보곡사 이련 스님이 충렬왕 7년 때, 그러니까 1281년 편찬을 했다고 합니다. 인각사에서 편찬을 했는데요. 지금 인각사 터만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터만 남아있는데, 이 인각사에서 편찬을 했는데, 이 인각사는 지금 의상대사가 세운 절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원효대소가 그 세운 절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충렬왕 10년부터 5년간 이 절에서 머물면서 삼국유사를 지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죠. 여기는 1284년부터 편찬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아까 보시면 공식적으로는 1280. 사실은 좀 판가름이 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281년 편찬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실제 언제부터 편찬을 했느냐는 사실은 지금 좀 미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기록상에 어떤 서로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스님들을 그냥 단순히 그 지금의 스님으로 생각하시면 이해를 못 합니다.
지금의 스님이 왜 역사책을 쓰냐 이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고려 시대만 해도 그 제일 어떻게 보면 상류층 중에 하나가 불교였어요. 돈도 제일 많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시대 때 이 억불 승유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 문제 이런 것 때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돈이 많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이 많다 보니까 건물도 크게 짓고 또 많은 책들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상륜사 목판본 같은 경우에 목판본 그걸 한 장을 만드는 데만 해도 지금 돈으로 거의 억 단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든다는 건 사실은 굉장한 재력이 있거나 또 후원 세력이 있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뭐 사실은 몇백만 원만 주면은 책을 쓸 수가 있거든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는 이렇게 횟수로는 거의 14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삼국 사기가 정사라고 하고요, 국사라고 하고, 삼국 유사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좀 야사처럼 이렇게 취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학계도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서 그걸 야사라고 보지 않고요, 그냥 말 그대로 사서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 사기와의 차이점을 보면요, 이 체계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본기라고 돼 있죠. 자, 이 역사책을 이렇게 쓸 때, 역사서를 쓸 때 한 3-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국 사기 같이 이렇게 정사 같은 경우는 본기, 세가, 열전, 표, 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본기는 쉽게 얘기하면 국통이에요, 국통. 그래서 삼국 사기에 보면은 오구려국본기, 오구려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가 있죠. 그래서 그걸 국통으로 여기는 겁니다. 세가는 뭐겠어요? 깔려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여러 나라가 있는데 초고 3 아시죠? 초고 중에 어느 게 근데 그걸 정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어느 나라가 정통이냐, 종주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세 나라가 다 종교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가야 그 빠진 부분이 뭐 굉장히 논란은 많은데,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아마도 이 본기가 아니고 세가 쪽에 넣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인용 문헌을 보시면은 이 사설을 편찬을 할 때는 타료를 수집을 해요. 이런 걸 이제 저본이라고도 타료를 수집하는데 있고요. 사만고기, 해동, 삼국 다 처음 들어. 근데 이 삼국사기 안에는 다 인용 고기에 이르기를 사만고기. 학자들이 하는 하나가 뭐냐면 이걸 책의 내용들이 구성이 거다라는 걸 취하는 겁니다. 이 구삼국사라는 거 원래 이름이 구삼국사가 아니고요. 이 삼국사 전에 원래 있던 게 삼국사입니다. 고려 한 지금 11세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11세기 정도에, 그러니까 1000몇 년에 그 편찬을 했던 게 바로 이 구삼국사입니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삼국사기에 이 구삼국사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구삼국사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환단고기에 굉장히 가까운 게 바로 이 구삼국사입니다. 근데 이 구삼국사가 이제 멸전이 됐죠. 이 소실이 되고 나서 이 김부식이 사실은 좀 약간은 유교적인 어떤 그 역사인식을 가지고 쓴 게 바로 이 삼국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동고기나 이런 내용들은 지금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이 그 앞에 정사처럼 그런 체계를 따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민간에서 말 그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본기나 이런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력, 기, 홍법, 뭐 탑합상 해가지고 이 9가지로 이렇게 범주로 나눈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군 고기와 단군 본기라는 이 인용서적 이름이에요. 앞에 보시면 잘 이게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데 이것만 아시고 가셔도 오늘 오신 걸음 어떤 보람이 있을 겁니다. 앞에는 고기, 사만고기라고 돼 있고 또 해동고기라고 돼 있죠. 뒤에 보시면은 단군고기, 단군본기라고 돼 있습니다. 이 차이점 아시겠어요? 사실은 역사학자들은 이 고기가 사만고기 아니냐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책이 비슷해요. 사실은 서로 비슷한데 여기는 단군이란 말이 안 나오죠. 근데 여기는 단군 고기, 단군 본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보세요. 본기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국통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단군 본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단군 조선을 국통으로 했던 역사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려 이전에. 그죠? 그래서 이 삼국유사는 그걸 인용을 한 거고요. 삼국사기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마도 구삼국사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뭐 어떤 서지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삼국유사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진실에 가깝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요 내용은 이제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기편입니다. 기편. 보시면 서왈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역사책에 쓸 때 서론 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고조선, 위만조선, 마한, 이부, 72국, 랑랑국, 북대방, 남대방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오가야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삼국 사기에는 가야국 얘기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삼국유사는 가야국을 가락국기나 이런 식으로 오가야나 이렇게 써놨습니다. 별도로. 그게 다른 거죠. 보는 시각이. 그것도 왜 다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삼국사기는 이 가야를 어떻게 보면은 신라의 어떤 부속사로 여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삼국사라고 자꾸 하는 건데 삼국유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아마도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엔 이런 스님이 고향이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뿌리 정체성을 가야로 뒀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2권에선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래서 가락국기를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서왈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기편 하면은 요즘에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기편 하면은 신기하고 이상한 얘기를 적은 거 아니냐. 그래서 기라고 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옛날에 이 제왕이 일어날 때는 부명에 응하거나 도록을 받아서 반드시 어떤 신이한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황하에서 도가 나왔고 이게 뭡니까? 하도죠. 하도. 낙서에서 서가 나왔다. 이 낙서죠. 이게 이제 도입니다. 도. 그 다음에 뭐 무지개가 신모를 휘어가마 복희를 낳았으며 용이 여등에게 감흥하여 염제를 낳았으며 황하가 궁상에 들에서 놀다가 자칭 백제의 아들이란 신동과 교통하여 소를 낳았다. 간적이 알을 삼켜서 설을 낳았으며 강원이 발적을 밟아 기를 낳았다. 요는 잉태된 지 14개월 만에 낳았으며 용이 대택에서 교접하며 폐공을 낳았다. 이건 뭡니까? 폐공은 한무제입니다. 아니 한고조 유방입니다. 이후의 일들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그런즉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 한 데서 나왔다는 것이 어찌 계의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 기의가 제편의 천mol에 실린 것은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누군가 자기 아마도 제자일 것 같아요. 이런 스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신이 한 현상이 있지 않으면 신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의를 천mol에 이제 뒀다라는 것이고요.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이 고조선 조라고도 하고요. 그 이류 선생은 그 신시개천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제목을 붙이느냐가 또 중요하기도 하죠. 왜 그럼 이류 선생은 고조선 조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근데 왜 신시개천경이라고 했는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 하는 거죠. 무엇을 중심으로 서술을 했느냐.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는
고조선을 중심으로 배웠기 때문에 고조선조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신시의 역사가 이렇게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 기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서의 운, 고기의 운해서요 2가지 책을 지금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서의 원문을 볼 때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위서의 내용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고기의 내용인가 하는 걸 파악하는 거예요. 학자들도 그런 걸 계속 파악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후대 이제 추기, 이제 추가해서 누군가 기록을 한 것 같다, 기술을 한 것 같다. 아 이건 원문인 것 같다. 이건 어디에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서라고 하는 책이 지금 전해지는 게 한 3종류 정도가 되는데 그 책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식민사학자, 일본인 학자들은 거짓이다, 꾸며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꾸며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거고요. 그 이련 스님이나 아니면은 그 삼국사기에 보면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역사책들의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본인 학자들은 주로 뭔가 좀 이렇게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아 이건 꾸며낸 거야, 이건 누가 조작한 거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서의 운, 내왕 이천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란 뜻입니다. 자, 이 내왕, 요거를 좀 보기 쉽게 하면요. 자, 이 단군이 단군조선이 언제 시작되느냐를 놓고 이 삼국유사에도 나와 있지만 삼국사기도 마찬가지, 삼국사기는 안 나와 있죠. 삼국유사나 그 뒤에 이제 동국통감이나 국사죠, 그게 조선시대 때 국사. 거기에는 이게 서로 헷갈렸어요. 삼국사 이련 스님도 도대체 이 단군기원이 몇 년이냐 이거죠. 경인설과 무진설이 있다. 경인설은 기원전 2371년이고 무진설은 2334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근데 이 경인설 쪽을 삼국유사는 많이 따랐어요. 근데 그것도 좀 간지가 안 맞아서, 천간과 지지가 안 맞아서 좀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요게 서로 이렇게 2가지 설이 있다가 조선시대 때 서거정이 동국통감을 이제 왕명에 의해서 쓰면서 아 이건 무진설이 맞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무진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따르든 보시면 2000년 전이라고 했으니까요. 지금이 언제냐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금이 언제냐. 그럼 2000년 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경인설을 따르면 기원전 371년이고 무진설을 따르면 333년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쉽게 얘기하면 기원전 4세기에 누군가 이걸 썼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얘가 왜 들어가 있나.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정말 위서냐. 제가 볼 땐 위서가 아니다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위서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위서가 아니고 우리 사서였지 않을까, 우리 기록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위나라가 이걸 왜 써줍니까?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수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군조선 영년을 일단 보겠습니다. 이 2000년 전이라는 말 속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 뒤에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단군이 수는 1908세 신이라. 자, 이거를 지금의 인식으로 다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단군의 수명은 1908세, 그러니까 단군이 1908세를 사셨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누가? 학자들은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수라는 건 수명 숫자고 세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지금 몇 세세요? 81세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 수는 원래 판도 또는 인수 지역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설문해자에 보면은 인자수, 유, 군자, 불사, 지국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진 자가, 이 수는 뭐예요 그럼? 어진 자의 수명이에요? 아니잖아요.
어진 자가 다스리는 이란 뜻입니다. 어진 자가 다스리는 군자, 불사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해야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지역이라고 해서 어진 사람이 다스리는 땅,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수는. 그다음에 세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는 1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이게 다 달랐습니다. 하나라 때는 세라고 했고요. 요순시대 때는 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왕 이천제 할 때 제는 우리의 지금 연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해석을 어떻게 되느냐. 단군께서 다스린 영년은 1908년이다. 그럼 이 단군은 한 분이냐 이거죠. 당연히 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죠. 47분이다 라고 할 때 그 단군. 그러니까 이 단군이라는 호칭은 이미 이 호칭 속에는 지금의 대통령처럼 여러분이 계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이라고 하는 그 쉽게 얘기하면 천자, 이 주군, 통치자가 다스린 그런 나라가 1908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있었냐 이거죠. 이때는 자, 역사서라는 거는 삼국사를 예를 들면은 이 고구려 백제 신라 다음에 뭐가 있죠? 갑자기 꿀먹은 봉을 드시면 쉽게 사국시대 다음에 뭐죠? 헷갈리시죠? 네, 통일신라 다음은 뭐죠? 네, 고려죠, 고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죄송한데 뺄게요. 일단 헷갈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다음에 뭐냐면 후 신라와 대진이 있었죠.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걸 찾은 게 누구죠? 통일신라가 아니라 남북국이 같이 있었다. 대진국이 있었고 발해가 있었다라고 한 게 누굽니까? 아닙니다. 발해고를 쓴 유득공이죠. 그분이 찾은 거예요. 국통이 이게 대진과 발해가 같이, 대진과 통일신라가 같이 있었으니까 이때는 남북국 시대다. 그걸 처음으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완전 통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지금 박사 그 논문을 쓰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린 통일신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신라가 통일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어디를 못했습니까? 고구려를 못했죠. 신라는 실제로는 가야랑 백제를 통일한 겁니다. 근데 고구려는 어떻게 됐습니까? 발해가 세워졌죠. 대신. 그러니까 남북국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군조선 다음의 국가가 단군조선사를 쓰는 겁니다. 역사를.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끝나고 새로운 나라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는 어떤 역사를 써야 됩니까? 대한민국사를 써야 돼요. 그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쓰는 거거든요. 뭐든지. 그럼 이 단군조선 다음의 국가가 이 말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단군 왕건께서 처음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누구냐? 단군조선 다음의 국가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단국을 읽으신 분도 헷갈려해요. 단군조선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 북부요.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군 세기와 태백일사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이게 차이점인데 아마도 행촌 이암 선생의 사관과 그 태백일사를 쓰신 이맥 선생의 어떤 그런 역사 인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단군조선이 1908년이냐 아니면 이 대부여 시대까지 합쳐서 2096년이냐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통상적으로는 환단고기를 사르로 인정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2096년 대부여까지도 단군조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47대까지 47대 단군까지 있었던 게 바로 대부여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단군조선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여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단군조선이 대부여로 국호를 바꾸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북부여, 동부여, 서부여, 남부여는 잘 압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런 구분이 없이 가르칩니다. 그냥 부여로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실제로는 북부여, 그 다음에 동부여, 그 다음에 서부여, 그 다음에 백제가 이제 남부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북부여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를 놓고 굉장히 찾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라는 말이 갑자기 왜 붙냐 이거죠. 그냥 부여면 부여지 왜 북부여가 됐냐. 이거를 한단고기 읽은 사람만 이걸 알아요. 왜 그런지, 왜 그럴까요? 북부여라는 말은 부여에 북쪽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부여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걸 처음 지적한 사람이 있어요. 백제사 전공한 그 교수 있죠, 이두학 교수님. 그 양반이 이 얘기를 처음 했거든요. 아, 이 북부여라는 거는 부여가 있으니까 북부여라고 쓴 거다. 그럼 그 부여는 어디 있었냐. 거기서부터 논쟁이 이제 활발하게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린 알고 있죠. 대부여가 있었다. 대부여가 있기 때문에 이 대부여의 북쪽에 있으니까 북부여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만 자꾸 이렇게 들으시면 이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해 나가는 그게 과정이 다 생략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역사가 재미가 없죠. 자, 44세, 425년이잖아요. 기원전 425년에 44세 국물당군께서 국고를 대부여로 바꿉니다. 그리고 사만을 삼조선으로 바꿉니다. 근데 태백일사는 이렇게 안 돼 있죠. 태백일사는 이 사만을 삼조선으로 바꾼 게 언제입니까? 22세 색보를 당군 때 바꿨다고 돼 있어요. 조금 다릅니다, 이게. 1호부터 3조선은 비록 대당군을 받들어 한 분이 다스린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화전, 이제 평화롭게 이제 그 화의를 맺거나 전쟁을 하거나 하는 권한은 오직 당군 한 분에게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당군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군사적인 행동은 특히나. 근데 이때부터는 그 권한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분립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주방위군이 군대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대가 통일돼 있죠. 대통령에게 있죠. 근데 만약에 경상북도다라고 하면 경북 도군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게 굉장히 많이 분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사권을 이렇게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만관경제로 해서 이 진안에 대당군이 계시고 양쪽 날개처럼 이 부당군들이 계셨는데 이게 이 대당군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솔하던 그런 어떤 체제에서 굉장히 분립이 되기 때문에 이 44세 당군 때는 이게 분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어떻게 분립이 되냐면 진안은 대부여가 되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 번안과 마하는 이제 조선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번조선, 마조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실제로 상하천의 사기나 이런 데 보면요. 고대 그 한나라 때의 어떤 그런 기록을 보면 이 한이라는 말이 조선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나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길어질까봐 말씀을 생략을 할 텐데 이 한과 조선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냥 단지 나라 이름만 바뀐 거냐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 말 속에는. 그래서 이 단군 조선 뒤에는 부여가 왔다라는 걸 신채호 선생이 이미 지적을 했어요. 독사실론에서. 대개 단군이 나라를 세운 지 2000년에 그 왕조가 두 갈래로 나눠서 동부여, 북부여, 뭐 고구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분도 왜 그런 얘기 많잖아요. 한단고기는 신채호 선생의 서를 뺏긴 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신채호 선생은 분명하게 몰랐어요. 단군 다음에 대부여가 있었다, 북부여가 있었다 이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헷갈리게 쓴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뺏겨요? 단군색이 정확하게 그걸 구분하고 있고 북부여기가 있고 한데 한단고기는.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의 그런 설을 따라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이렇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정인보 선생도 이 내용을 썼습니다. 근데 이 정인보 선생은 아마도
이 신채호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걸 좀 발전시킨 것 같아요. 정인보 선생은 한학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인 걸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쓴 게 보면은 이게 뭐랄까 정연하다고 할까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흥 세력이니까 단권조선의 말에 여기도 이제 기자조선을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을 했는데 그건 일부였다. 그리고 실제로는 부여 천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권조선이 부여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 시점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해모수의 북부여가 단권조선의 뒤를 이었다라고 한 거예요. 이분도 대부여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독립당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이 단권조선 뒤에 뭐가 있었냐? 부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아까 이 삼조선이 있다가요. 이 서조선이죠, 서조선. 번조선 쪽을 뭐가 칩니까? 한무제가 치잖아요. 기원전 2세기 초. 이때 한무제가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원성이 함락이 되죠. 그래서 이 번조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진조선 자리에는 뭐가 있냐 이거지, 이 당시에. 이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역사에서 풀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고리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대부여가 있었고 북부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우리 학계에서는 이 왕엄성 얘기만 합니다. 위만조선이 이걸 마치 어떤 단고조선을 계승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린 삼경제 속에 있었다. 그래서 진짜는 여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북부여와 한나라가 전쟁을 벌인 이 땅입니다. 여기가 왕엄성이 있던. 그래서 여한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북부여에서 이제 졸본부여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자, 단군선 말에 이제 대부여로 바꿨다가요. 그 다음에 뭘로 바뀝니까? 북부여로 바뀌었다가 해모수에 의해서, 그죠? 그 북부여가 또 졸본부여로 바뀌게 돼요. 졸본부여가 뭐가 됩니까? 고구려가 되죠. 고구려. 그래서 국통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단군조선 말기에 대부여로 이름을 바꿨다가 뭐가 남는다고요? 북부여가 되었다가 북부여가 다시 고두막한에 의해서 졸본부여가 되었다가 그게 바로 고구려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국통을 왜 고구려로 삼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또 핵심이에요. 아, 그냥 고구려 땅도 넓고 위대했어. 그러니까 우리 국통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어설프게 역사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 고두막한이 한나라 도적을 가는 곳마다 격파를 했다. 실제로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특히 단군조선이 적통이었던 이 북부여와 이 한나라와의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누가 천자냐 이거죠. 누가. 이 당시에 한나라는 자신들이 천자다. 무제는 진명천자다. 그러니까 하늘의 명을 진짜로 받은 진짜 천자다라고 한 거고요. 이 북부여, 이 졸본부의 고두막한은 내가 바로 천재다. 내가 바로 천재자다라고 했던 겁니다. 두 세력이 쉽게 얘기하면 동북아에 어떤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가 이겼을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기는 한나라가 이겼죠. 그게 아니라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후한서에는 이렇게 나오죠. 한무제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옥저 땅으로 현도군을 삼았다. 뒤에 이맥의 침략을 받아 군을 고구려 서북쪽으로 옮겼다. 자, 낭랑, 진번, 임둔, 현도를 세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확실하죠, 사실은. 세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세웠다고 칩시다. 세웠는데 기원전 1세기가 끝나기도 전에 두 개의 군을 먼저 폐쇄시킵니다. 지금 낭랑과 현도 남겨놓고 진번과 임둔을 폐해버려요. 없애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현도군마저도 지금 옮겼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뺏긴 거예요. 그 땅을. 뺏기고 나서 누구한테 뺏깁니까? 이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맥이 누군지를 누구도 못 찾아요. 이맥이 누구겠냐 이거죠.
재밌지가 않습니다. 제가 진실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집중을 해갖고 자꾸 의문을 품으면서 해답을 찾아야만 이게 재밌지, 그냥 이렇게 듣는 거로만 하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뭐 어쩌라고요. 이미 결과는 다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맥이 누구냐 이거죠. 이맥. 이맥이 누굴까요? 아니 제가 계속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걸 이맥이라고 한 겁니다. 당시에 북부여 또는 젊은 부여죠. 그러니까 부여에게 진 거예요. 한나라가 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이 졌다는 말을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진 게 아니고요. 한나라랑 부여랑 지금 처음으로 싸운 거예요. 그전에는 어디를 멸망시킨 겁니까?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전엔. 근데 지금 한나라랑 부여랑 붙었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한나라가 진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여는 진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군조선은 진 게 아니에요. 한나라한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걔네들의 어떤 잘못된 기록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진실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진은 이건 이제 거란 고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진조선이에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대부여가 진이 되고 또 북부여가 진이 되고 또 졸론부여가 진이 되기 때문에 이 진이라고 지금 표기를 한 겁니다. 개마대산을 함고로 삼고 엄록대수를 성으로 삼아 한과 겨루어 진번과 임들을 설치하는 것을 부수고 깨뜨렸다 라고 돼 있잖아요. 거란인들은 뭐 자기들이 한테 유리한 것도 아닌데 이걸 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여가 한을 부셔버렸다 이거죠. 설치하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2000년 전에 당구당검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시고 나라를 여셔서 이름을 조선이라 하셨다. 이 여고동시는 뭐냐면 요인군과 같은 때다. 당시에 이제 요걸 옮길 때 고려 정종인가요? 고양반이 이름이 휘가 요여서 그걸 피하느라고 고자를 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인군과 동시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아사달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이 아사달이라는 말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아사달은 누가 봐도 우리말이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나? 아사히 맥주 많이 얘기 들잖아요. 아사는 뭡니까? 첫, 아침, 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사달이라는 말은 우리 고유어기 때문에 위서에 이게 들어갈 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서가 아니고 우리 고유의 기록을 지금 위서라고 한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인용한 게 뭐냐면 고기입니다. 고기. 고기에 석유 황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환인으로 누가 고쳤다라고 아십니까? 환인으로 고친 사람. 이만희시류, 금서룡이잖아요. 네. 지금 금자가 일본 말로 하면은 이마예요, 이마. 지금부터가 이제 이마 까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마, 뭐라고요? 이마 까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근데 이거를 환인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련 스님이 주석을 뭐라고 했냐면 재석이라고 달았어요. 그러니까 재석은 뭡니까? 불교에서 하느님의 호칭이에요. 그게 재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환국이 아니고 환인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또 반대되는 내용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적에 환인이 계셨다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옛적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거고 미래에도 있는 거지 어떻게 하느님이 옛적에만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옛적에 있었다라고 할 때는 유자를 쓸 때는 보통 나라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 황국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국에 대한 기록을 남긴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서 중에는.
뭡니까? 삼국유사와 환단고기밖에 없죠. 다른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남구만의 약천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동희의 동사에 있지 않나요? 그건 사서가 아니고요. 그건 사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서가 아니고 그냥 어떤 개인의 문집이에요. 그러니까 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국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이칼호 동쪽에 12개의 나라가 있었던 거고요. 이 천산 동쪽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산이 어디냐라고 할 때 보통 이 파미르고원 끝단 여기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쪽에 또 천산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1천산설, 제2천산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삼성계에는 요 내용이 있어요. 파네류산 아래 환인시의 나라가 있으니 환국은 다시 12나라로 구성되었는데 그 이름은 해서 12국이다라고 돼 있어서 파네류산을 천산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지금 거기에 뭐가 있죠? 고원이 하나 있는데, 네, 파미르 고원. 자, 이 파미르 고원을 우리가 왜 지구의 하늘이라고, 뭐 지구의 지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파내류라고 썼잖아요, 금방. 파내류, 그죠? 우리는 파내류라고 하고 그쪽에서는 파미르라고 합니다. 근데 파내류나 파미르나 무슨 뜻이냐? 파내류는 하늘이다. 해동 역사에 있고요. 여기도 보면 파내류는 하늘이다. 왜 그러냐? 하날을요, 파나르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피읍과 히읗은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피읍이라고 발음하는데 일본으로 가면 일본에서는 히읗으로 발음해요. 그러니까 피읍과 히읗은 서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이 당시에는 파내류 이런 식으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발음 그대로 쓴 겁니다, 한자로. 이 하늘이 파내류. 그러니까 이 파미르 고원이라고 할 때 이게 원래 하늘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늘. 여기에 천산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밌죠? 재미없나요? 정말 재밌죠. 자, 그래서 이 고기의 운, 옛적에 한국이 있었다. 서자의 환웅이 사기천하, 자주 천하를 둘러보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어디를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환웅천왕께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서 그 세상을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삼위산과 태백산을 후보로 본 거죠. 이 둘 중에 어느 곳을 갈 것인지. 그래서 삼위산과 태백산이 아직 환국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삼위산과 태백산을 살펴보신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환국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미개척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한국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삼위산은 여기 있고요, 태백산은 여기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아직 환국이 아니니까 그 위쪽이 환국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문을 보시면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일부 이제 환빠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남북 오만리 동서 이만리니까 저 북극에서부터 저기 알래스카까지 남극해까지가 다 환국이다. 바보죠. 그걸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바보지만 이 환국이 이 전 세계를 아울렀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바보죠. 그럴 거면 뭐하러 환웅천왕을 보냅니까? 이미 자기 황국인데 거기가. 개척을 뭐하러 떠나요? 이미 자기 땅인데. 그러니까 삼위산과 태백산을 보셨다라는 것은 이미 그 말 속에는 삼위산과 태백산은 아직 환국의 영역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직접 다스리거나 아니면 인들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까 했는데 이 동쪽에 있는 태백산으로 보내시죠. 서쪽엔 누가 갑니까? 네, 반고가 가죠. 반고. 그래서 이 중국인들은 자기들의 역사의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반고 개천이다라고 합니다. 반고 개천. 반고가 처음 하늘을 열었다.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이 창조시는 누구예요? 반고예요. 중국인들에게. 근데 우리는 창조신이 누가 돼야 돼요? 사실은 환웅천왕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생각도 안 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려서. 이 12항국이 있는 곳이고 바이칼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게 뭡니까? 무슨 산입니까? 여기에? 요 산맥을 뭐라고 할까요? 대흥알령 산맥입니다. 대흥알령 산맥. 대흥알령 산맥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태양산이라고 합니다. 태양산. 그래서 태양산 이쪽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에 낙양이 있죠. 중화민족은 이쪽을 본거주를 한 겁니다. 이쪽을. 우리 동이는요. 이 대흥알련 동쪽 이쪽을 본거주를 한 겁니다. 이 동방족과 서방족으로 나뉘게 돼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최근에 안경전 그 역주자님이 밝혀주셨죠.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건 세 나라였다. 선비국과 나머지 두 나라, 이 세 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2개의 나라로 이렇게 퍼져 나갔다가 환웅천왕이 오시는 경로가 이렇게 따라 내려오셨다라고 하죠. 이게 오래 걸렸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실 때. 내려오다가 여기 길목이 하나 있어요. 요게 지금 도북이라고 그래요. 이걸 도북. 근데 이 진북이 있습니다. 진북은 뭐냐면 북극에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틀어지거든요. 이렇게 기울어져요, 살짝. 그럼 이게 거의 수직이 돼요. 쭉 내려오십니다. 그러다 여기 통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이쪽과 통하는. 여기서 아마 저는 이렇게 내려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내려왔다. 여기서 홍산문화가 꼽히게 되죠. 그래서 그 뿌리는 사실은 바이칼인데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쪽에 마고성이 있었죠. 마고성이 있었다가 만년 전에 이쪽을 내려와서 환국이 처음 열리게 되죠. 그랬다가 이게 동쪽으로 와서 배달국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선이 열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공통점이 있어요. 마고성, 환국, 배달, 조선으로 갈 때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그게? 꼭 뭘 가지고 와야 돼요. 도통의 상징이자 종통의 상징, 국통의 상징이 뭐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천부경이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올 때 제가 이런 얘기 조금 약간 재밌으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쪽으로 내려올 때 저도 같이 있었어요. 이쪽으로 내려올 때. 전 이 환웅천왕 요거 말고요. 마고성이 이렇게 내려올 때요. 저는 그때 이때 사고가 좀 있어갖고 죽었어요. 일찍. 그래서 아마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홍산문화 이렇게 꼽히게 되는 건데요. 지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홍산문화에 대해서 보시면 이 요하 문명, 요하 문명이라고도 해요. 중국에서는 이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쫙 돼 있다. 근데 보시면 동쪽 경계예요. 사실은 요하는. 요하가 이렇게 흘러서 왼쪽으로 가면 이게 시라무랭강이라고 이쪽을 서요하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동요하가 또 있습니다. 동요하가. 근데 보면은 요하 요 안쪽에 있는 거예요. 요하 안쪽에. 그래서 실제로는 뭐 나나나 여기가 나나죠. 나나와 요하 사이에입니다. 그리고 여기 강이 하나 흐르는데 요 강 지금 강으로 표시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 대릉하 요건 이제 나중에 하가점 하층문화 상층문화로 갈 때 요 대릉하가 이제 중심 지역이 돼요. 그래서 이 홍산문화도 사실은 요 나나와 요하 요 사이에 있는 전체적인 이게 자 실감이 안 나시죠? 이 크기를 보세요. 크기. 요거랑 요 남한 면적보다 조금 더 클까요? 그죠? 이게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문화기 때문에 지금 요하 문화, 요하 문명이나 홍산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같은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집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그냥 부족일까요? 여기 오한기라고 있습니다. 이 적봉 옆에 오한기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충남적 요 정도 돼요. 이 넓이가. 오한기. 여기서 발견된 성만 3,000개예요. 3,000개. 성만. 발굴조사한 건 아마 몇백 기도 안 될 겁니다. 워낙 많으니까요. 거기는 그냥 뒤지면 성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사실은. 막상 가보시면 야, 이게 우리 당고조선 시대 때, 이거 하가점 하층문화 당고조선 시대 때인데 놀라십니다, 정말. 아, 이 정도야? 이 정도야? 그냥 원시인으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렇다고요, 절대. 그래서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홍산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를 뜻해요. 4,500년에서 3,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500년에서 5,000년 전이고요. 이때는 옥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징이. 근데 이때 갑자기 바뀌거든요. 보세요. 소화서, 흥룡화, 조부구까지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발전돼 있어요. 여기가 발전돼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옥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제천단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바뀝니다. 그거 이유를 모르죠, 당연히. 중국 쪽에서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옥기가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늘을 숭상하는 거죠. 물론 여기 때도 옥기는 있었어요. 옥기는 있었지만 여기서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천단을 만들어요. 어떤 새로운 그런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소화연 문화라고 돼 있죠. 여기도 동물형 토기라고 해놨잖아요. 여기도 굉장히 새로운 세력이에요, 사실은. 소화연 문화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당고조선은 요 하가점 하층 문화입니다. 여기 하가점 하층 문화가 왼쪽으로 가면 상층 문화가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능하 문화라고도 하고 위영자 문화라고도 합니다. 그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대릉하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당고조선이에요. 하가점 3층 문화는 사실은 저쪽 지금의 중국 사람들과 많이 비슷합니다. 습성이. 근데 이 동쪽으로 간 위영자 문화 이쪽 사람들은 당고조선으로 보고 있어요. 중국 학자들도.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 서자환웅께서 사기천하, 자주천하의 뜻을 품고 탐구인세, 세상을 구하려 하시거늘,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주천하의 뜻을 품고 탐구인색, 구한다. 인간 세상을 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아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인간 세상이 그럼 그 당시에 되게 혼란스러웠나? 뭐가 잘못된 거야? 자, 이 서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민 아시죠? 이 범민을 태자로 삼고 나머지 여러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서자입니다. 서자. 그러니까 서자는 보시면은 맏아들 위에 모든 아들을 서자라고 합니다. 서자 한웅하니까 우리가 첩의 자식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되게 무식한 거죠. 고대에는 태자, 그러니까 맏아들 외에는 다 서자예요. 근데 여기 국어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국어사전이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이걸 얘기를 안 해요. 학자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다들. 학자들이 왜 얘기를 안 할까요? 그러니까 비판의식을 갖지 않고 역사를 보면 절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학자들은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아예 이거 전체를 전혀 인정 안 합니다. 그냥 신화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예 연구를 안 해, 이거를. 아예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알려지질 않는 겁니다.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처음 우리 대한사랑이나 알지 일반 시민들이 이거 처음 보는 얘기예요, 다. 그렇잖아요. 사기천하, 천하의 뜻을 두고 탐구인세,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시거늘 부지자,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환인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요, 이 글자 하나하나만 잘 분석을 해도 여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환웅천왕은 결국은 이 신실을 여시잖아요, 여기 상문사에 보면은. 그럼 그 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는 바로 아버지의 나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환웅천왕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환인이구나.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상공유사만 그냥 하나하나 해석해봐도 사실 초등학생한테 이거 얘기해 준 다음에 이해돼라고 하면 다 이해된다고 할걸요. 이 너무나 당연한 거를 못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첨부와 인 세 개를 이 줄수입니다. 여기서는 마침내 환인께서 환웅천왕에게 첨부와 인 세 개를 주셨다. 견왕위지, 이제 보내서 다스리겠다. 이 다스릴 이자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 첨부는 뭐냐? 부도지에 보면은 이 박재상이 쓴 부도지에 보면은 이 부도지를 저도 대학교 때 처음 봤었는데 이거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저도. 근데 부도지 뭐 처음 보신 분들이 이 부도가 어떤 뜻이 있어 이거 생각 안 하실걸요. 대부분. 그죠? 근데 이 부도가 어떤 뜻이냐? 여기 나오잖아요. 부도지. 동수첨부, 첨부를 받들고 지키는 곳이다. 근데 그게 뭐 어디냐? 마고성이다. 그러니까 박재상이 정말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이 마고성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도지에서는. 여기서부터 첨부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단고기와 이 부도지가 서로 어떻게 보면 만나면서 우리 역사의 그 큰 틀이 다 잡힌 거죠. 사실은. 천부경은 뭐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마고 할머니가 이 옴이라고 하는 그런 최초의 소리죠. 사실은 씨앗 소리라고 합니다. 그걸로 이제 황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11글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천부경이 탄생이다 해서 일시, 무시일, 석상극, 무진본까지 11글자가 이 천부경이 시작이 되고 이게 이제 환곡, 배달을 거치면서 이 완성이 돼가지고 우리한테는 81글자로 이렇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천부경은 신선으로 만들어주는 수행과 도덕문화의 원전이다라는 거고요. 자, 요 내용이 이제 중국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관자에 있고요. 로사에 있습니다. 관자에 보면은 치우는 천도, 하늘의 이치에 밝아 시간을 관장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을 관장한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치우는 천부의 신이다. 치우는 천부의 신이다. 모양은 끊임없이 변하여 달라졌다. 그러니까 여기 중국인들도 다 인정을 한 겁니다. 이 천부는 치우로부터 왔다. 동방 사람들은 이 천부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신성시했고 이 천부를 통해서 시간을 관장하고 변화해 나갔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합니까? 학자들이 안 하죠. 그래서 이 치우천왕은 배달국의 14세 환웅이신 자오지 환웅이신데요. 치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1세부터 18세까지 그 제2년수와 이제 천수라고 해서 이제 수명이죠. 쉽게 얘기하면 보시면은 제일 긴 게 바로 이 치우천왕이죠. 자오지 환웅. 그래서 151세를 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짧은 분이 누굽니까? 이 마지막 거불단 환웅이시죠. 거불단.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그러니까 신하야. 니들은 역시 믿을 게 못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삼국사기 보면요. 고이왕이 몇 세까지 사셨는지 아세요? 152세인가 그때까지 살았어요. 고이왕. 그 백제봉기에는 100세 넘는 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은 이건 다 불하다 뻥이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100세 넘는 분들 이렇게 종종 나오잖아요. 사실은 고대의 제왕들은 도를 닦았기 때문에 이게 다릅니다. 우리의 개념하고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이 초대 환웅천왕이 거발환이라고 지금 한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커발환입니다. 크고 밝고 환하다. 그런 뜻이에요. 커발환. 이분이 바로 이제 동방으로 신시개천을 하신 분이죠. 이분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이분 보신 분? 보셨을 텐데. 자, 이분을 형성한 게 저는 이거라고 믿어요. 이게 이제 그 홍산문화에서 나온 그 석기인데요. 돌을 깎아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한기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구석진 곳에. 근데 이 복기대 교수님은 이 석상이 바로 환웅상이다라고 늘 주장을 하세요. 혼자. 아무도 그런 주장 안 하는데 그분만 이분이 바로 환웅이다.
라고 하세요. 근데 저도 그거에 좀 이렇게 세뇌가 된 건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분이 환웅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시대가 맞아요. 첫 번째로. 요거는 뭐냐면 우화량 이지점이라고 해서 우리 총묘단 나온 곳 있잖아요. 거기가 이지점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옥인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이 있었다면 이런 형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아무것도 새겨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부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세부가 뭐냐면 옥새와 이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국권을 상징하는 게 옥새인데 그 옥새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옥새와 신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와 부죠. 그래서 이 부라는 것을 단순히 지금의 부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고대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주의 이치, 하늘의 뜻 이런 것을 담은 그림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림. 거기에 모든 우주가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이제 나중에 문자가 나오면 문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웅이 환웅께서 솔도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시고 이 동방으로 오셔서 이제 신시를 여시게 됩니다. 자, 근데 제일 처음에 하신 게 뭐냐면 강어 태백산정이라고 돼 있죠. 태백산 꼭대기에 내려오셨다. 이 강이란 말 때문에 이건 신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대에는 통치자와 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천신으로 다 받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영웅적인 아니면 이게 신성한 그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떤 프로그램 그걸 이렇게 리허설을 하다가 하느님이 인간으로 온다는 거가 낯설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미 우리 사서에는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국사에 있는 거죠.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는 거죠. 우리 역사의 시작은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구약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에요. 구약도. 거기는 그냥 인간에게 계율을 내리고 신이한 기적을 펼칠 수 있도록 조합권을 주는 거죠.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맨날 말만 하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 고대에는 그런 정신과 어떤 뭐랄까 사상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태백산이라는 것은 뭐 예전에 말씀드린 것 있지만 크게 밝은 산이다. 그리고 신라 일성 이사금도 마찬가지로 태백산에서 이제 이름을 태백산이라고 짓는 거예요, 자꾸만. 왕이 되면. 근데 뭘 따라한 겁니까, 이게? 신라에서 보세요. 이 삼국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건. 일성 이상금이 태백산에 친히 제사를 지냈다라고 했는데 이 태백산은 지금 뭐 소백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참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긴데요. 진짜 태백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태백산이 지금 강원도 태백 말고요. 진짜 저쪽에 태백산이 있거든요. 어딘가에. 그 태백산이 직접 갔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 진짜 태백산입니다, 여기는. 그냥 학자들이 자꾸 소백산이라고 하는 건요. 당시에 신라는 그냥 경주 거기 있었던 건데 무슨 하면서 이렇게 소백산이라고 추정을 한 거지. 제가 볼 땐 진짜 태백산이에요, 여기는. 신라의 뿌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예전에 보여드린 적 있죠. 음유산, 봉황산, 이 조양에 있는 겁니다. 고려 송악산, 조선 백악산이 다 이렇게 흰 바위, 밝게 빛나는 바위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래갖고 창녕에 가면, 창녕 가보셨어요? 창녕에 가면 앞에 왜 화항산이 있잖아요, 화항산. 그죠? 근데 전에 차 끌고 이렇게 창녕 딱 들어가다 보면 화항산이 쫙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바위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햇빛이 쫙 비칠 때 보면요, 정말 빛나는 것 같아요, 그 산이. 이름도 그렇게 지은 것 같고. 근데 거기에 창녕에도 곤영가야
무슨 가야죠? 창녕에 있는 게. 그런 나라, 작은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들을 우린 세울 때 꼭 백악이라고 하는 이런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산 밑에 세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재미는, 요거는 재미있으라고 제가 이렇게 넣은 건데, 우리가 태백산이라고 하잖아요. 태백산, 밝게 빛나는 산, 흰 산. 근데 이 괴베클리 테페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까지 발견된 인류 그 문명의 유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그래서 터키에 있는데 이게 약 11,500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세운 돌기둥 있죠. 여기 조각이 새겨져 있어요. 11,000년 전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학자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이걸 보고 나서. 여기서 이제 새로 발견된 그런 인류 역사가 뭐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태까지는 인류가 농경을 하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정주 생활을 시작하고 문명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다 그걸 깼습니다. 그게 아니고 종교가 먼저 있었고 그 종교의 신전을 세우고 신전을 중심으로 모여 살다 보니까 정주 생활을 하게 되고 농업을 하게 됐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가 제일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도시가 있고 종교가 나왔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이 괴베클리 테페라는 말이, 괴베클리는 뭐냐면 배불뚝입니다. 배불뚝. 그 다음에 테페는 뭐겠습니까? 언덕이에요. 언덕. 산. 언덕, 산. 이 중동 쪽은, 중앙아시아 쪽은 그 산맥 외에는 산이, 높은 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괴베클리 테페 산 위에다가 이걸 세운 거예요. 신전을. 근데 우리 태백이랑 비슷하죠. 태백이랑. 그것도 재밌죠. 태백과 테페가 이상하게 똑같은 뜻이다. 그 신단수 아래에 이제 그 내려오셔서 이 신시를 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단수 하면은 아, 그냥 신성한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보시면 우리가 국가나 이 정부를 세울 때 뭐라고 합니까? 수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나무 숫자잖아요. 나무수, 세울 립자. 나무를 세우는 게 바로 국가나 정부, 제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아, 나무를 세우는 게 왜 국가를 세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부 수립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상공사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요, 우리 역사 속에 계속 전해진 거예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래서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나무를 세우면서부터 이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환웅천왕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신시라 한다. 그래서 신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요거는 뭡니까? 보일시라고 보통 하죠, 그죠? 근데 이게 제단 모양이기도 하고 불 모양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번개가 치는 걸 형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단 위로 번개가 번뜩 치는 것을 이제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번개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제우스죠. 네.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고의 신이죠. 근데 이 사람이 사용하는 무기가 뭡니까? 번개죠, 번개. 삼지창의 번개. 근데 요게 이제 지뢰복개입니다. 요거는 지뢰복개. 그래서 밑에 양이 하나 있고 위에는 다 음이죠. 그래서 땅에서 이제 빛이, 양이 하나가 쫙 올라오는 건데요. 그게 언제입니까? 1년으로 치면 동지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한 해의 시작.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것은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밝은, 밝다, 이런 뜻이 가장 강합니다. 밝은 뭐라고 할까요? 밝은 도시, 밝은 어떤 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환웅천왕이시라고 돼 있잖아요. 환웅천왕이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북부를 세운 해모수를 뭐라고 합니까? 천왕랑이라 일컬었다. 랑은 뭡니까? 아들, 자식이란 뜻이에요. 근데 천왕의 자식이란 뜻이에요. 그럼 그냥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역사에 관심이 없으면 아, 천왕랑이니까 하느님의 아들이란 뜻이구나, 그렇게 불렀네. 근데 그 천왕이 누구라고요?
환웅이라고요. 여기서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북부여 해모수는 누구를 계승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환웅천왕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승관계가 분명히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삼백과 오사로 이 장, 풍백, 우사, 운사라고 돼 있죠. 거느릴 장이잖아요.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이는 이제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여기 한자로는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 하시며 범주, 무릇 주관하신다. 인간 360여사를 인간의 360여 일들을 다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세이와 이 세상에서 이화 이 조화로서 다스리셨다. 이치로서 다스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305사가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걸 이제 그 이강식 교수님이 한 거죠. 이 환웅천왕의 풍백우사 운사와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을 300과 오사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의 행정 조직이나 어떤 기업의 조직이나 이런 거에 다 통한다. 국가도 예를 들면은 풍백은 입법, 우사는 행정, 운사는 사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를 뭐라고 합니까?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이 풍백, 우사, 운사와 서로 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오제 305사잖아요. 그러면 이 300이라는 건 어디서 온 거냐? 삼신에서 온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오사는 어디서 온 거냐? 이 오사요. 오사는 어디서 온 거냐? 이 오행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오행.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하도죠, 하도. 그럼 이게 왜 하도 조직입니까? 신시 배달국 때 누가 하도를 처음 그렸습니까? 보키시잖아요, 태호 보키시. 그러니까 보키시가 하도를 딱 나타냈지만 이미 이 305사 조직 속에는 이미 이런 틀이 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틀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때는 하도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안 그랬잖아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거? 삼신오제를 보고 우주의 이치대로 조직을 만든 거죠. 환웅천왕. 그러니까 그분은 도통하지 않으면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구라같나요? 다 반응이 없으셔갖고. 자, 보시면은 북경의 천당공원에 보면은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다 모셔놨죠. 그러면 이게 왜 중국 거네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북경 천당공원 누가 만들었습니까? 청나라 때 만들었죠. 청나라 사람들은 누굽니까? 만주족이잖아요. 만주족은 쉽게 얘기하면 여진족이기도 하고 이 단고조선의 같은 사실은 민족이었죠, 우리랑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체계를 갖고 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중국도 물론 알고는 있었습니다, 중국도. 근데 이게 천당공원인데 여기에 모신 거죠. 요거는 이제 한번 보시라고 한 건데요. 이 천당공원의 위에 요 건물 있죠. 요게 없는 게 있어요. 거기에 중심에 이 천심석이 있는데 이 천심석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 3의 배수로 이렇게 쫙 돌을 배열을 했어요. 근데 이거랑 거의 비슷한 게 요거죠. 이 덴마크의 이제 고대의 돌인데요. 태양이 이제 쫙 퍼져 나가는 걸 형성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요거랑 또 하나 이건 뭐냐면 마추픽추. 요건 이제 태양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여기 피라미드처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걸 이제 뭐 학자들은 이제 해시계다 뭐다 하는데 그 원래 목적은 이 태양이 여기에 이제 머물기를 원한다고 해서 이제 이걸 세워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이렇게 붙들어 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양의 어떤 변화 운동을 관측하고 하면서 달력을 만들고 달력을 만들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달력을 만들면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 언제 걷어야 될지, 언제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할 수가 있죠. 제사를 지낼 때도 언제 제사를 지낼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는 거고 한 해의 모든 그런 인간사 그러니까 범 360여사라는 말 속에는 이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세상의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이 360여사란 말 속에는 1년의 날수에 맞춰서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문과 지리에 통하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 오령도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백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천신과 오제에게 천재를 모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중월은 뭡니까? 1년이 4계절이잖아요. 그 계절마다 지내는 걸 사중월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중국 사마천에서 이제 그 사마천의 사기가 시작할 때 보면 오제 본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기, 사마천, 이 본기 형태를 따르는 게 사마천의 사기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걸 기전체라고 하는데, 거기에 시작할 때 보면은 오제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사망을 넣거든요. 거꾸로. 그럼 왜 그렇게 오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당시의 사막 문화는요, 동방족 거지 이 서방족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제를 모셨지 삼신이나 사망을 모시질 못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 서토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 태어복 씨가 하도를 통해서 이런 어떤 그 음양오행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다 나온 거다라는 거고요. 또 실제 실생활에서 이제 그물을 만들고 물고기 잡는 법을 만들고 결혼 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쭉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꾸죠. 이 사마천이 어떻게 바꿉니까? 치우천왕이 이제 동방족이잖아요. 동방족인데 거꾸로 이제 만듭니다. 황제 헌원이 치우를 금살치우 죽였다 이거죠. 이게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된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죠. 사기 지표에 보면 치우는 옛 천자다. 치우가 천자라고 돼 있잖아요. 분명하게. 그 다음에 치우는 풍백우사에게 청하여 따르도록 하면서 라고 돼 있잖아요. 이 중국 문헌에도 이게 나온다니까요. 상공유사에 아까 보여드린 그게 중국 문헌에 나옵니다. 근데 치우는 풍백우사인데 뭐가 빠졌죠? 운사가 빠졌죠. 운사. 그럼 운사는 어디 갔을까요? 운사는 여기 있죠. 헌원이 운사가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황제 헌원이 황제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운사가 된 거예요. 운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치우천왕의 이 재상 중에 한 명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놨냐면 이게 치유 오래된 역사병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정말 많이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되는데, 치유를 뭘로 묘사를 했냐면 이 도철이라고 하는 도깨비로 묘사를 하면서 굉장히 악한 인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치유로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양손에 이렇게 괴물,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괴물로 묘사를 해놨어요. 무이나라 사람들이. 그것도. 근데 이게 누구냐면, 이 도철이 누구냐면요, 진훈 씨의 재주가 모자란 자식이다. 진훈 씨의 자식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진훈 씨가 누군지 아세요? 공손 씨의 후손이에요. 황제 헌원. 헌원의 후손이 이 진훈 씨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모자란 좀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을 도철이라고 했는데 이걸 치우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가도 뭐라고 했냐면, 지난 시절의 임금들이 치우를 미화해서 헐뜯는 것이고 과장된 거다. 치우는 도철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 중국 이 서방족과 동이족이 좀 다른 점이 요거예요. 요거. 그 중국 신화 전설에 보면은 이 전욱 고양시라고 있습니다. 이 고구려 때 고시들이 자기들이 조상이다 해갖고 전욱 고양시라고 했는데, 그럴 확률은 제가 볼 땐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 전욱 고양시가 어떤 인물이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이제 인간들이 마음대로 오르내렸는데, 그전에는 전욱이 그걸 싫어해서 통로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힘과 인간의 관계가 멀어지게 됐다. 그리고 또 이분이 여성들이 낮에 다다니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유교적인 그런 그 문화의 토대가 된 분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이분이 동이족인지 아닌지, 동이족과 자꾸 싸우거든요. 이거 이제 치유 무덤인데요. 치유기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낼 때, 이 치유 무덤에 제사를 지낼 때 이 치유기가 나타난다라고 해가지고 치유기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제가 찍은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구름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한데 이게 상스러운 기운이 쫙 퍼치길래 노을이 질 무렵에 제가 차를 세우고 이렇게 딱 찍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요거고요. 그래서 이 치유천왕이 이 첫 번째 옮긴 곳이 이제 이 제1천국이라고 하고요. 산동성까지 이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2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청구국은 지금의 대릉하 유역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릉하가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요하고요. 요하 옆에 대릉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조양입니다. 이건 조양의 봉황산에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여기가 요 앞에가 이제 대릉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1천국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때 이룽이로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성하신, 신흥은 뭐냐면 신성하신 밝은 환웅천왕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인자는 뭐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 백성을 인자를 안 썼어요. 인자는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귀족이나 어떤 제사장이나 이런 뛰어난 사람을 인자를 쓰고요. 일반인들은 뭘 쓴다고요? 구자를 쓰죠. 입구자. 그래서 우리가 식구라고 할 때 그 구가 바로 그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생구. 그러니까 입으로 쳤어요. 그냥 입. 사람을. 어떻게 보면 되게 비칭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쓰던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라고 하잖아요. 인구. 사람과 구란 뜻이에요. 그게. 백성은 뭡니까? 100가지 성. 인민이라고 하잖아요. 인민. 그 인민군 그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인민은요 원래 그 시김 귀족과 백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는 아무나 안 붙인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 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건 동방인이 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동방인. 밝은 사람. 그리고 이 환웅상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일본의 후지야마 한웅이라고 해서 요 후지라고 있잖아요. 후지. 여기 백제에서 넘어간 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지고 이건 야마잖아요. 산이니까. 그래서 이 환웅, 그러니까 환웅을 모셨는데 이 환웅상에 중요한 점이 뭡니까? 물론 이건 일본풍 옷이죠. 일본풍 옷이고 실제로는 백제에서 아마 넘어간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어떤 자세로 있습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보시면 어떤 자세로 있습니까?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요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상을 만들 때 환웅천 이분이 이제 웅족 여왕으로 보통 보고 있거든요. 이분도 수행하고 있잖아요. 환웅상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대의 통치자들은 다 수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다 동상을 세우면 말 타고 칼 들고 있죠. 전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무력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수행하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그래서 요거는 그 황해도 구월산이라는 곳에 그 삼성사에 모셨던 세 분의 영정 어진이죠. 사실은 어진입니다. 그래서 환국의 환인천재, 박달, 배달의 환웅천왕, 조선의 당군 왕검인데요. 전 이 커바란 환웅을 뵌 적이 있어요. 실제로 뵀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염 색깔이 흰색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이 납니다. 처음엔 저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냥 어린 마음에 예수님이구나 했는데 보니까 이걸 보고 나서 놀란 거죠. 저분인데? 그리고 이 초상화가 다 어떤 계시를 영몽을 하고서 이제 그린 거기 때문에 비교적 닮은 것 같아요. 저는 한 185 정도로 봤는데 종교사님이 말씀하시기에는 198인가요? 네, 굉장히 키가 크시죠. 그래서 딱 보시면
잘 보세요. 이 특징을 보시면 서양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특징이. 전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용안이 굉장히 길어요. 이 그림보다 조금 더 깁니다. 길고 이게 선이 굉장히 굵어요. 그리고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무서워요. 경외감이 들면서. 이분들은 웅상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늘 살아있고 우리 곁에 계세요. 사실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러니까 역사가 죽어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환인, 환웅, 당군 이분들은 늘 개입을 하세요. 사실은 지켜보시고. 국조 성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보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들어오는 거지. 그냥 저 어떤 박제되어 있는, 움직이지 않는, 죽어있는 그런 인물로 자꾸 역사를 생각을 하면은 절대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사실 마음을 열고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신령스러운 쑥 한 묶음과 달래 20개를 주시면서 왈 200식지,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 불견 일간 100일 100일 동안 일광 햇빛을 보지 않으면 변덕 인형 사람의 형상을 갖추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웅족이 37일 21일 만에 이제 여신, 웅득 여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자의 몸을 갖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화량에서 나온 여신상입니다. 근데 얼굴이 눈에 옥을 박았죠. 옥. 그래갖고 중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옥을 박았기 때문에. 옥이라는 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지금도. 당시엔 너무너무 귀한 건데 그걸 눈에 넣었다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높은 신분을 뜻하는 거다. 그래서 신으로 보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근데 이 여신상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지금 가보면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 형태로 돼 있죠. 십자. 여기 곰 턱뼈가 나왔고요. 곰 발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거는 완전 환웅천왕 그 이야기네, 거기에 웅족 얘기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왜 371 만에 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7명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사람의 3배 크기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크고 주변에는 인체 크기 여기는 2배 정도. 그리고 여기 발견된 건 요겁니다. 요거 머리만 발견됐어요. 머리. 그리고 나머지 요게 이게 좀 떨어진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갖고 조합을 해보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원본은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요 넓이가 어느 정도냐? 저는 가봤잖아요. 요것밖에 안 됩니다. 한 1.2m? 1.2m 정도? 사람 한 명 딱 들어가면 되는 정도? 들어가서 요쪽에 이제 그 전실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여기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작은 돌로 성처럼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성. 그 당시 사람들이 쌓은 거예요. 신시라는 의미가 저는 성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고대 여신상을 보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가슴이 크고 임신을 했죠. 그러니까 여성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풍요와 출생 그런 걸 강조하고, 여기 그리스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드라마틱하게 꾸몄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을 들고 있거나 뭐 그런 거죠. 근데 우리 홍산 여신상은 수행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인간인데 수행을 함으로써 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웅천왕이 교화를 해서 참된 인간이 되게끔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였다는 겁니까? 수행을 시켜서. 그 전까지는 그냥 문족과 호족이라고 하는 토템을 믿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구에 불과했는데 이제 진짜 인이 된 겁니다. 이 수행을 통해서. 그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유적과 유물에서. 그래서 이 곰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게 박이거든요. 밝다할 때의 박. 그러니까 곰족이라는 말은 뭐냐면 박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예맥할 때 있잖아요. 예맥. 맥이 이 박이랑 똑같거든요. 맥을 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보통 예맥족이라고 하는데 맥족은 박족이에요. 박족은 어디서 온 겁니까? 사실은 이 웅족에서 온 겁니다. 예는 그럼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제 소견이지만 예는 옛자라는 말 뜻이에요. 옛.
옛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예족도 아마도 고조선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의 어떤 그런 종족 명칭이었고, 이 박족은 이제 웅족의 후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있죠. 부여에서 이런 청동과 조각을 만들었다는 건 삼국유사 그대로잖아요. 이게 요 새는 뭡니까? 천신족이에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환웅천왕을 뜻하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는 곰이 있죠, 곰. 그리고 여기는 호랑이가 있고요. 근데 곰을 바라보고 있죠. 왜? 곰이 그걸 이겨내고 인간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여 시대만 해도 이걸 다 알고 있었고,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당군조선의 얘기를 부여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조각으로. 왜? 부여 전 나라가 당군조선이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환웅은 삼신을 모시고 제천을 하는 천신족이죠.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후예들인데, 이 토템을 믿는 토착 부족이었던 곰과 호랑이, 뭐 예맥족이라고 할게요. 예맥족을 쉽게 얘기하면 교화를 해서 같은 이제 어떤 배달의 어떤 나라를 세우는 그런 과정을 묘사한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웅여자 무여 위혼 고로, 그러니까 웅녀는 혼인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매어 신단수하에, 매양 신단수 아래에서 주원유잉, 여기도 보면은 주원유잉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잉태하기를 기원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그럼 주는 뭐냐고요? 주문을 읽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기원을 단순히 기원을 한 게 아니고 수행을 했다는 거죠. 수행을. 근데 이거를 쏙 빼놓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단수는, 자 보시면 이거 많이 보셨죠. 여기는 여기까지 많이 보셨잖아요. 여기까지. 여기 고구려 역사책 옛날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죠? 수렵도. 요거는 안 나타났잖아요. 정말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잘라갖고 이걸 보여줘요? 사람들이 이걸 읽는 걸 몰라요. 이게 생긴 것도 굉장히 신비롭게 생겼죠. 여기에 이제 인간 아기가 태어나는 걸 상징한 영화가 있죠. 뭡니까? 슈퍼맨. 그죠? 거기에 이게 나와요. 신단수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무용총, 이건 각저총이네요. 여기 보면은 이 신단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막 빌잖아요. 기도하고 놀고. 네. 곰과 호랑이 이렇게 씨름하는 것 뭡니까? 각저총 옆에 거기에 보면 이게 씨름하는 옆에 뭐가 있습니까? 신단수가 있고, 그 신단수 오른쪽 왼쪽에 잘 보면 곰과 호랑이가 또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구려 시대 때도 백제 시대 때도 계속 전해진 거죠.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고기의 내용들이 삼국유사 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 고난 사쿠야 히메 후지산 산신, 일본에 이 사람이 나무를 갖고 있는데, 이 나무가 뭐냐? 사실은 신단수 문화를 갖고 간 거다. 신단수 문화를.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구마노 히모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 가면은 집집마다, 마을마다 이런 신단을 꾸며놉니다. 근데 그 신단의 핵심이 뭐냐면, 맨 뒤에는 나무를 해놨고요. 그 옆에 이제 이렇게 돔 모양으로 해놓고 거울을 모시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 신단을 꾸며놓는데, 이 신단에서 이제 신사문화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뭐냐? 이 웅신단, 이걸 웅신단이라고 그래요. 구마노 히모로기. 곰의 히모로기. 신단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다? 이 신단수 문화에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웅식의 웅족이 마침내 뭡니까? 여기 지나가는데. 네, 환웅께서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호인하시고, 이게 신성시하다 보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혼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들을 낳으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 변하시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사람이죠, 사실은 환웅천왕은. 고왈 당군안검이다. 그래서 당군안검을 낳으셨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웅의 역사가 없어져 버리죠. 바로 당군조선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당뇨주기 50년 경인년이다.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시고 조선이라 하셨다. 그리고 이도 뭐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 경인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유사에서는 경인서를 따르는데 2371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거를 하고 우이도어 백악산 아스달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위서에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처음 도읍을 정한 곳이 아사달, 그죠? 근데 여기는 평양성이라고 돼 있어요. 고기에는, 그죠? 근데 여기에는 보면 또 다시 백악산 아스달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뭘 알 수 있습니까? 평양성이 아스달이고 두 번째 옮긴 곳이 바로 백악산 아스달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다시 알려드려요. 위서에는 아사달이라고 돼 있잖아요. 첫 도읍지가, 그죠? 근데 여기는 평양성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느 게 맞냐 이거죠. 근데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사달이라는 것은 도읍을 뜻하는 말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이름은 아사달이고 두 번째 옮긴 곳은 백악산이 있는 아사달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옮긴 곳은 어디입니까? 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있던 곳이 아사달이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송화강 아스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옮긴 곳은 백악산이 있는 아스달이기 때문에 백악산 아스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군조선 시대 때는 도읍지 그런 땅을 아사달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아사달. 지금의 서울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단군께서 1500년을 다스리셨다. 이거는 여기부터 여기 쭉 밑으로는요 누군가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이련 스님이 고기에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마 조선시대 때나 그때 누군가 이렇게 써서 집어넣은 겁니다. 말이 안 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라고 돼 있죠. 준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까 단군이 장당경으로 옮겼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아스달로 돌아가서 응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세 번째 도읍이 이제 장당경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분들은 대부분 모르시는데 이 대한제국 시기에는 조선 시대 때는 요거를 다 해석하려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해석하려고 이렇게 해석을 해본 겁니다. 처음 한 분이 이분이에요. 표제엄지 동국사략이라고 16세기에 단군의 후예가 기자를 피해서 장당경으로 옮겼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제 허미 선생은 단군의 이건 조금 더 이제 이분은 조금 더 민족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단군의 자손인 부루가 북부여로 이동해서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 1500년 제가 쓴 겁니다, 이거는. 1500년이라는 거는 뒷구절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께서 시자를 피해서 장당경으로 옮기셨다라는 구절을 집어넣으면서 만드는 관념적인 숫자다. 그래서 실제로는 장당경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이 단군의 제위기간을 천운설이라고 했습니다. 천운설이 뭔지 아세요? 500년마다 큰 인물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단군을 세 번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갖고 사망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승유 제하운기 보면은 그럼 장당경으로 옮긴 때가 언제냐? 은무정 8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걸 설명하는데 한 3시간 걸리거든요. 짧게 그냥 3분 몇 분 안에 하면 이 제하운기에는 이승유 씨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분이 본 저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기록. 그거에서 이 사람이 뭡니까? 요 부분만 따왔어요. 요 부분만. 이게 여기는 그냥 쭉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개념적으로 쭉 설명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연도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왜 연도가 갑자기 나오냐? 그 기록에 원래 있으니까 이걸 빼지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요것만 썼어요. 그래갖고 이때가 언제냐? 1028 이것도 틀렸습니다. 1048년이에요. 1048년에 그때가 이제 은나라 무정 8년 을미년인데 요때 이제 단군이 도읍을 옮겼다라고 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실제 주무왕이 이제 기자를 조선에 봉한 건 요때보다 164년이 늦어요. 시기가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늦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백기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동안 이제 임금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164년 만에 어진 임금이 나타나서 기자가 왔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겁니다. 여기만 보세요. 단곤조선이 1048년 동안 이렇게 이뤄지다가 이 음무정 8년 을미년에 갑자기 단군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어딘가로 가버리고 164년 후에 기자가 나타나고 이 조선을 이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왜 단군이 갑자기 없어집니까? 근데 요 횟수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논문으로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송하강 아싸를에서 백악산으로 옮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색불로 단군 때 1048년 만에 옮겨요. 요걸 지금 음무정 8년 을미년인데 요거가 요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요 기록을 어쩌지 못하고 그대로 쓰면서 그리고 나서 164년 후에 기자가 왔으니까 요 동안에 이제 없었다. 이렇게 없애버린 거예요. 날려버린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요만큼을 날려버린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갖고 이 단곤조선을 왜 사망조라고 표현하냐면 한 번 천도하고 또 한 번 천도하죠. 그래서 2번 천도를 해요. 이 천도할 때마다 이 제도나 이런 것들이 바뀌겠죠. 그래서 1, 2, 3앙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1앙조에서 2앙조로 넘어가는 요 1048년 단기 요때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 음무정 8년 을미라고 하는 연대가 저번에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못 없앤 거예요. 이승유가. 이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1048년 후에 아싸를 갑자기 응거를 합니다. 단군이. 그러고 나서 164년 후에 기자가 와서 기자조선을 이었다. 그 기자조선을 누가 또 있습니까? 위만이 이었다. 또 위만조선을 어떻게 합니까? 한사군이 이었다. 이렇게 요구를 다 이렇게 단절을 시켜버린 거죠. 근데 진조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진조선은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요거는 뭡니까? 다 서쪽에 있던 서쪽조선, 서조선 얘기입니다. 번조선. 그래서 요 얘기를 이 얘기처럼 바꿔놓은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승유 때문에. 이승유 때문에 이 국통이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쪽으로 계속 이어졌는데 여기 기자가 왔다. 위만이 찬탄했다. 한사군이 세워졌다. 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 얘기는 지금 모르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정인모 선생도 이렇게 밝혀놓은 거예요. 기자란 이름이 그 중국 누굽니까? 주무왕 때의 기자가 아니고 이게 임금에 대한 호칭이다. 근데 이거를 후대에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한 거다라고 한 거고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천자문인데요. 왕을 뭐라고 하냐면 기자라고 읽습니다. 왕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기자묘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게 실제 기자묘인데요. 이건 평양에 만든 거, 이게 평양에 만든 거예요. 이게 언제 만들었는지 아세요? 조선시대 때 만들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 그때 중국 사신들이 오면요. 여기 기자가 조선에 왔다는데 왜 기자묘가 없는가? 하면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평양에다가. 평양이 갑자기 기자조선이 되고 위만조선이 되고 한사군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여기 평양에는요. 당시에 여기에 기자조선이 있었다. 낙랑국이 있었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걸 만들면서부터 갑자기 평양이 낙랑군이 돼버려요. 얼마나 골 때립니까 이게. 이게 진짜 기자묘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한두 개가 여기 또 있어요. 여기 가보면. 그래서 저희 그 대학원에 같이 공부하는 분이 이걸 찍어왔더라고요. 이거랑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은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 주나라에는 내가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동쪽으로 갔는데 동쪽으로 간 게 여기입니다. 동쪽으로 간 게. 그러니까 주나라는 이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옵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 1048년에 아싸를 응거했다는 말은 뭐냐? 이 왕조
이 백악산 아사달 시대로 가면서 이 분이 그러니까 23대죠. 아니면 21대죠. 색불로 당군 22대니까 21대 당군께서 쉽게 얘기하면 폐위가 된 거예요. 폐위가 되니까 본래 있던 아사달에 응거를 하고요. 이 22대 색불로 당군은 백악산에 이제 아사달로 옮긴 겁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말을 헷갈리게 했는데 처음에 아사달의 도읍을 정했잖아요. 근데 21세 당군 때 22대 쉽게 얘기하면 색불로 당군이 쉽게 얘기하면 무력으로 이제 시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옥세를 넘깁니다. 그러면서 이 21세 당군은 아사달에 응거를 하고 22대 당군은 색불로 당군은 아사달을 어디로 옮깁니까? 백악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역사가 또 한 번 벌어지죠. 이때 44세 구물 당군 때. 왜 수도를 옮깁니까?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그 석주 이상용 선생이 이제 해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북부여사로 이렇게 접어들게 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정리하는 말씀만 한 말씀만 드리면 그 상봉유사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환국, 배달, 조선사를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고 그 모자란 부분들은 사실은 당군색이나 태백일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우리 사서뿐만이 아니고 중국 문헌에도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잘 이렇게 그 취합을 해서 이 퍼즐을 짜 맞춰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환단고기를 먼저 읽게 되면 결론을 이미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퍼즐을 맞추는데 사실은 지금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결론을 이미 아니까. 근데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논문을 써봤던 거고요. 사실은 그 쓰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낸 거고 이걸 잘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저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환단고기 기록이 진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밝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1시간 만에 끝냈어요. 아닌가요? 몇 시간 만에 끝낸 거예요? 1시간이 넘었네 지금. 죄송합니다. 질의응답을 그러면 다음으로 이렇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강의를 해주신 박덕규 교육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국유사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확인하고 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대한사랑경산지부 한복칠 운영위원장님의 마무리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